시간의 레버리지, 지금 일의 레버리지, 지식의 레버리지를 잘 녹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엔 여러분들은 부동산 레버리지에 녹이려고 오늘 이런 설명도 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제 스스로가 제 확실한 판단이 없으면 지금 이게 레버리지인지 내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 또한도 내가 중요도와 순서를 잡고 인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인맥은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우선 매력적이어야 돼요. 내 인성이 갖춰져야 되고 누가 나를 내가 찾아다니는 서비스가 아니고 내가 매력적이면 오지 말래도 오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스쳐서 잊혀지는 인연이 아니고 야, 저 사람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이 인맥의 레버리지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확신도 없으면서 남을 만나. 특히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어떤 남자분들이나 뭐 여자분들 보면은 그냥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서 어느 클럽이나 뭐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나도 그 사람 잠깐 스쳐가도 그 사람이 이랬지 이런 멋짐이 있는 사람은 어디다 갔다 와도 빛이 나거든요. 그렇게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이 인맥의 레버리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남이 부탁한다고 그냥 대충 나에 대한 말의 힘을 딴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흘려버리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진짜 중요도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인맥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야 상대도 나를 찾는다. 이 인맥의 레버리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장착했을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준비가 다 되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실행이 될까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동산 문 들어가는 게 두려워, 어려워. 나는 부동산 해요 마요. 두려움만 있으면 부동산이 나에게 돈을 벌어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지금 말했던 첫 반부의 그 지금 뭐 시간이나 일이나 모든 것들의 레버리지를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다 버무려야 돼요. 버무리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노력에 노력을 더한다면 지금 시작하는 부동산 레버리지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처음은 다 어려워요. 저는 레버리지란 단어조차도 저에게는 난 독고다이였거든요. 제가 혼자 다 하면 되고 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버무렸을 때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레버리지 또한도 내 돈이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남의 돈 무서워서 무이자도 못 썼어요. 왜? 무이자도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돈을 쓰질 못했는데 이 레버리지를 딱 터득했을 때 대출, 보증금.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게 있어요. 야, 은행 돈이 나에게는 성공의 도구구나. 근데 남들은 그렇죠. 특히나 이제 직군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남의 돈 쓰는 거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지만 지금 보세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올려 세울 수 있는 자기 개발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빚이 되겠죠. 하지만 부동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와만사성.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예요. 무조건적으로 몸테크 하나만 잘해도 내가 5억에 사서 12억에 사도 합법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세금을 10원도 100원도 안 내요. 이것조차 시작하지 않고 내 집 마련부터 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부동산 배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빚에 대한 꺼리낌 보다는 빚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단 시세 차익에 대한 확신이 있다거나 이자를 내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이 빚도 재산이 돼요. 근데 내가 나쁜 빚이 있어요. 그냥 과시용으로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저는 남들이 보면 여 대표 뭐 명품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저는 항상 아울렛을 사용합니다. 본 매장에서 하는 것보다 저는 소비에 대한 저에 대한 패턴도 있거든요. 같은 돈이면 최대한의 효과. 똑같은 거예요. 남이 봤을 때 1,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명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멋지니까.
그 사람이 멋지면 어떤 걸 갖다 놔도 멋짐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이 그래요.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리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남에게 과시용이고 남이 대출받아서 과도하게 가랭이 찢어지게 빚을 진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의리 찾다가 보증 서서 연대보증 때문에 망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빚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레버리지는 은행이나 나 외적으로 타인의 자본에는 보증금이 제일 큽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무려서 높이 있는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분들 보면은 아무래도 직군이 좋아서 금리가 싸요. 지금의 내가 월급보다는 대출이 확실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금리였고 또 지금은 고금리 갔다가 다시 또 금리가 떨어졌죠. 부동산은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에 있어서 내 직군을 좀 잘 활용해서 금리를 잘 엎으시는 거. 그러니까 내 돈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금리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3%나 높아.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남이 했다고 내가 똑같은 매뉴얼을 똑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금리가 좀 싸다라고 했을 땐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월세, 그 보증금 이런 것들을 트렌드에 맞춰야 되는데 작년만 해도 전세 사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 전세 때문에 오히려 내 돈을 최소한으로 해서 10억짜리도 5천만 원으로 사시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아니에요. 단 그때는 전세가 비싸서 내 돈이 적게 들어가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높아요. 똑같은 것도 한 15%, 20%가 올랐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월세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보증금이 있고 전세가 있으면 대출이 힘들거든요. 월세가 있으면 대출이 쉬워요. 그때마다 금리와 트렌드 거기에는 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젠 이거예요. 단순히 풀옵션이 방을 꾸미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그냥 구독 개념인 거예요. 방도 뭐냐? 몸만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건조대부터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커피포드부터 그냥 몸만 들어와서 캐리어 하나 들고 와서 그 원룸에서 생활하고 몸만 나가는 그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다 준비해서 내가 그 돈 다 가지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물건들을 다 사고 나서 또 이사 갈 때 그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챙겨주고 만들어주면 월세를 그만큼 더 줘도 그건 내가 잠깐 렌탈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 월세 올렸다고 나도 올려야지가 아니고 뚜껑을 열어보면 이 집은 그만큼 밸류업을 시킨 거예요. 어떤 걸로? 물건으로 사용하고 렌탈 개념의 그 월세에 플러스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45만 원 받던 것도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꾸며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만드는데 이 가치에는 온전히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거죠. 레버리지의 옥석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서는 저는 대출을 이해하지 못하면 레버리지란 단어 자체를 내 몸속에 내 가슴 속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을 얼마만큼 할 땐 단 감당 가능한 나의 자본금을 꼭 파악하고 이 갭 투자가 됐던 부동산을 활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부동산은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사이클이에요. 항상 통계를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부동산을 보시는 게 아니고 흘러간 부동산에 대한 통계를 보셔야 이 부동산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거든요. 자, 갭 투자는 무조건 나쁘다고 하죠. 갭 투자.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갭 투자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갭 투자를 산 내 물건이 역전세가 된다라고 하면 나에겐 마이너스고 손실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갭 투자로 역전세 된 걸 내가 오히려 산다라고 하면 달라지겠죠. 똑같은 투자도 나에게는 이게 이길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고 어떤 누군가에게 손실을 보는 투자가 되니까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파악이 중요한데 부동산은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돈의 파이프라인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금광을 캐러 가면 한 곳만 캔다고 금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 곳을 깼을 때 아무래도
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니 파이프라인이라고 이 부분을 꼭 캐치할 때 일반적인 복리의 개념이 아닌 단리의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복리의 개념, 불어나고 불어나고 불어납니다. 그건 뭐예요? 자산 가치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기본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1가구 1주택은 이제는 필수고 생존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부동산 시작하실 때 복리는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효과인데, 자, 1,000만 원을 연이율 5%로 했을 때 우리가 1,000에 50만 원이 50만 원이 이자지만 결국엔 2년 후에는 50에 50이 아닌 이 50이 5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1,000만 원이 1년이 지나서 2년이 됐을 때는 50만 원의 이자가 52만 5천 원이 되고 3년이 됐을 때 55만 1,250원이 되는 똑같은 1,000만 원을 갖다 놔도 복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같은 돈을 투자해도 복리, 불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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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동산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릴게요. 대출이 왜 필요한지.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10년 전에 1억으로 내가 전세를 살았습니다. 10년 전 1억. 지금도 1억에 살까요? 1억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월세가 6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60만 원에 살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싫으시구나. 예, 저도 힘드네요. 예. 화폐의 가치가 달라져요. 10년 전에 1억과 지금의 1억은 다르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 3억이라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내 돈 1억으로 2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1억으로 전세를 살았다면 지금 그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금만 올려주다가 말았겠죠. 그렇죠? 2년이 지나면 또 전세값 올려줘야 돼. 또 전세값 올려줘야 돼. 응? 그러고 본인은 본인 소유가 되고 본인의 차익을 벌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이분은 2억을 대출을 받아요. 2억을 대출을 받아서 금리 3%로 35년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균등으로 했더니 빚이 3억 2천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아파트는 3억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냥 막 잡아서 딱 2배만 했어도, 자, 가만히 살았어요. 앉은 자리에서 2억 8천이라는 돈을 앉은 자리에서 몸테크 하나만으로 주거를 1가구 1주택으로 한 것만으로도 이분은 2억 8천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은행의 돈을 활용한 나의 부동산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고 무조건 남의 돈 써서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안 되겠죠? 리스크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은요, 투자하기 전에 저는 항상 부동산을 살 때 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기 전에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 내가 안 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이걸로 인해 내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 그리고 얼마에 팔을 수 있을까를 저는 먼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충분한 레버리지를 제가 생각을 하죠. 금융비용,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 있어요. 당연히 이자 비용으로 임대료를 내면야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은행이자 대출이. 응?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로 비유해 봤어요. 오르막길을 가는데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처음에 오르막길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부동산이 그래요. 저도 처음부터 부동산이 쉬웠던 게 아니에요. 첫 건물에서 제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첫 건물에 사기를 안 당했으면 오히려 콧구멍이 뒤로 가서 제가 부동산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이랬겠죠. 근데 제 스스로가 그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던 걸 잊어버리지 않았고 기억했어요. 다신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은행 빚도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사고 나니까 제가 시드머니 전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잃어보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돈 손해보고 고맙습니다, 나 손해배그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구나. 그런 분이야. 예. 그러니까 분명히 손해를 보면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금방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랬으니까
저는 그걸 악착같이 기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길을 충분하게 저는 힘들다는 걸 알아요. 이자 비용이 짐이라는 걸 알고 손실을 봤기 때문에 손실을 봤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다리를 더 두들겼던 거고요. 금융비용 무조건적으로 저는 지금 친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출이 저를 만들어준 저의 최고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니죠. 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야 저거 무슨 얘기야.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부담입니다. 요 얼마 전에 금리가 막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이자를 냈던 게 금리 올라감으로 어떻게 됐어요?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조금 약간 사고가 달라요. 저처럼 오히려 막 돈이 막 계속 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자가 올라갔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돈이 새는 거야. 저는 오히려 돈을 더 벌어야지. 여기서 충당하지 못한다면 제가 몸으로 뛰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지. 그러니까 마인드 차이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주를 보러 갔는데 그 점사분이 딱 이랬대요. 너는 있잖아 돈이 샌다 얘. 그랬대. 나 그럼 이제는 돈도 쓰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제 딱 체계적으로 돈을 나가는 방법을 내가 막아가지고 어떻게든 나는 아껴 쓰고 절약해서 생활을 해야지. 그랬대요. 분명히 공무원이셨을 거예요. 응?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저는 정반대로 해서 그만큼 내가 벌면 되지. 돈은 모이면 고이면 썩어. 뭐든 고이고 오래되면 썩어요. 숨통이 트여져야 되는데 그 숨통이 그렇다라고 하면 더 벌어서 더 선순환을 시켜야지. 조금 마인드가 다르죠. 이상하죠? 예. 남들보다는 좀 원래부터도 사고가 남달랐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건물을 사기 전에는 새도 이런 새 가슴이 없어요. 저는 부동산 문 넘어가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체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무서워. 이렇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르막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리막도 있고 기아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야 분명히 화창해서 자전거 타고 나갔어. 갑자기 내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 비가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가 좋을까요? 분명히 잘 나갔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 어떻게 될까요? 위험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금리가 내일 와요. 27일 날 0시에 와요. 이러나요? 안 그래요. 안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항상 방어 운전이 중요해요. 그 방어 운전은 뭐냐면 리스크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살 때부터 팔 생각하고 사는 순간부터 이게 될지 안 될지가 아닌 안 되는 요인부터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고환율 생각했었거든요. 고물가 생각했어요.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르네상스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산을 준비하든 비옷을 준비하든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보세요. 화창한 날씨에 우산 들고 가고 비옷 가지고 가면 제 이상한 애로 봐요. 그거예요. 남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매뉴얼이라면 그 사람이 100% 성공하진 않아요. 약간 이상할 때 성공한 확률이 더 많아요. 그건 뭐야? 미리미리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도 누군가는 이 전세 레버리지 갭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고요. 왜? 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로 껴가지고 사가지고 시세 차익 확 봐서 비과세 혜택 받고 지난달에도 이제 배웠지만 일시적 2주택해서 여기도 비과세 여기도 비과세 하면 세금도 10원도 안 내고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런 시대인가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 이제 타이밍이 옵니다. 역전세가 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샀는데 역전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손해죠. 샀는데 내가 한 금액보다 더 손해를 보니까. 하지만 역전세를 경험한 것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난 어떻게 돼요? 돈을 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전세가 누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기어를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조절해 보신 분은 힘을 덜 들이고도 원하는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돼요. 전세는요. 근데 지금은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이런 것 또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분명히
사이클이에요. 조만간 또 다른 세계가 또 옵니다. 그 부분에서 이걸 기억하시고, 내일은 아니겠지가 아니고 이 시장을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갭 투자도 전세 사기야, 전세 사기야. 갭 투자가 잘못되면 전세 사기로 오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오피스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오피스텔 생각해 볼게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서울에서는 시세 차익 보죠? 보죠? 아, 서울이 아니시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시세 차익을 막 멋지게 보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단 오피스텔은 월세 잘 받아요. 월세 잘 받거든요. 특히나 저희 지역은 뭐예요? 로컬적인 팩트 꼭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은 관공서가 많죠.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기준이 우리 춘천만 보나요? 전국을 봤을 때 오피스텔을 먼저 구해요. 원룸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을 먼저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에 대한 건 잘 나가지만 시세 차익은 없어요. 그럼 오피스텔을 갭 투자해야 될까요? 갭 투자의 개념은 뭐예요? 내 돈을 최소한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봐서 내가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을 그냥 갭 투자 놓고 월세 수익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2천만 원 났는데 10년 후에도 2천만 원밖에 못 받아. 1억짜리를 8천 전세 줬어요. 근데 10년이 돼도 전세가 8천이고 내가 들어가는 2천. 근데 시세도 안 올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예요. 누가 막 오피스텔 좋아 막 얘기를 했어요. 단 입장이 다른 분들이 있겠죠? 나는 따박따박 월세 받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면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투자의 입장은 다 달라요. 서로 사람은 다름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기 전에는 로컬에서의 돈의 흐름을 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가 돌아와서 역전세를 내가 맞는 게 아니고 역전세가 돼서 떨어질 때 오히려 제가 낚아채면 전세율이 올라간다. 그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은 프롭테크 시대예요. 네이버 부동산만 치면 전세가율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가고 다 나와요. 매매 가격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하실 때, 갭 투자를 하실 때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봐서 호갱노노, 아실 같은 걸 봐서 전세가율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갭이 어떻게 돼요? 적게 되죠. 그때가 투자의 기회인 거예요. 응?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는데 그게 바로 통계인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면서 요땐 들어가야 돼. 그게 그래프라는 거거든요. 부동산의 그래프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갖다 놔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래프 다 그렸어. 다 봤어. 이걸 껌뻑껌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지식을 레버리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더 큰 차익을 볼 수 있는 시세 차익이 확실하다고 할 때 레버리지를 해야지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레버리지 했다가는 손실입니다. 누군가에겐 그래서 자전거가 내리막길로 오르막을 경험했잖아요. 처음부터 내리막을 경험하면 오를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오르막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리막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또한도 처음 샀는데 막 돈을 벌잖아요. 그럼 겁없이 투자해요. 근데 처음에 저처럼 리스크가 빡 왔을 땐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두들기겠죠. 두들겨.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부동산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손해를 봐? 왜 나는 이래?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손해를 봤을 땐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단 손해 봤을 때 나의 아픔을 기억하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없이 무조건 성공은 없어요. 그리고 성공을 하다 보면 조금 내가 이게 너무 가는 거 아닌가 하고 한 번은 만져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자기 자신의 니즈를 파악해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눈높이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답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이슈 파악은 기본이라고 하고요. 지금 지역이 달라요. 로컬적인 팩트에 이자율 추이 요 세 가지 공식만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들이 끼워 맞추신다라고 하면 단 타이밍을 흐름을 파악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흐름은 막 이러고 있는데 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서핑을 즐기려면 통계를 보고 그 통계에서의 그래프를 보고 내가 들어가냐 마냐, 거기엔 내가 은행 대출을 받냐, 보증금을 끼우냐 마냐,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출이에요. 내 돈 다 가지고 부동산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억짜리 1억으로 사서 만약에 2억이야. 12억에 팔았어. 그러면 2억에 대한 차익을 받잖아요. 몇 억으로? 1억으로. 1억으로 2억을 받으면 120%가 아니죠? 200%예요. 200%의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구나. 제가 항상 마음에서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된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거든요. 이건 남의 얘기고, 아니, 나는 대출도 싫고 다 싫어. 그러면은 그냥 나오지 말으셔야죠. 근데 배우려고 왔죠.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제가 그리고 지금 막 온몸에 땀을 흘리지만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대출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대출을 이해하는 순간 신세계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신세계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택담보대출. 예전에는 주택만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내 직군을 본 것도 아니고요. 집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내가 10억짜리면 집이 없어도 10억이 7억이면 7억의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담보대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신용도도 보고 담보 가치도 보고 수익성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뭘 봐요? 나의 채무 상환 능력까지 보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아, 우리 직군 없어도 돼. 엄마들 원룸 건물 3채 4채 가지고 있어도 건물에 대한 담보잖아. 직업 안 받다고. 1절.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게 함께 할 때 대출이 나와요. 거기엔 또 뭐가 있어요? 주택수까지 들어가요. 주택수. 지금 시대는, 자 보세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집을 4채도 5채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4채 이상만 사도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12%예요. 모르셨어요? 모르셨구나. 예. 지금은, 예전에는 주택 하나 사면은 그냥 1%, 3% 취등록세인데, 주택을 몇 개 가지냐에 따라서 오히려 12%의 취등록세를 때려요. 자, 양도세는 벌었으니까 벌은 돈을 내는 거니까 덜 아깝지만, 취득세는 아직 당장 번 것도 아닌데 4억짜리 사는데 4억 4,800에 5천만 원 돈에 취등록세를 내라고 하면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자녀분들을 일부러 내놓는 밖으로 주소지 이전을 한다든가, 또 부부가 형식적인 이혼을 한다든가, 벌써 저기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다 알아. 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요, 이 배우자와 직계 존속까지도 모두 확인하는 거예요. 왜? 한 집에, 이 가구에, 이 집에 주택이 몇 개, 남편하고 나하고는 남편이잖아. 남의 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 집이랑 내가 산 집이랑 우린 같은 집이 아니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1세대 1가구예요. 둘이 같이 따로따로 집을 가져도 주택이 2개가 되고, 우리 자식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자식까지 집이 있다라고 하면 한 집에 집이 3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과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출까지 규제가 이제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수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양도세 낼 때 세입자가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었더라면 이게 내가 1가구 1주택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많이 혼란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가주택이 6층이 있어요. 5층까지가 상가예요. 6층 하나만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5층은 상가입니다. 한 층만 주택이 있는데 그게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응? 포함될까요? 확실하죠? 네, 돼요. 네. 그리고 내가 100%의 지분이 아닌데도, 100%의 지분이 아니고 특히나 부모님이 이렇게 집을 줬어. 형제끼리 나누라고 지분으로 줬어요. 그것 또한도 주택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놓치시는 분이, 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준 걸 잊어버렸던 분들이 있어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 그냥
예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이니까 집도 없는데 가서 보니까 멸실을 안 했어요. 주택 멸실을 안 했어요. 주택 멸실을 안 해도 주택수에 포함돼요. 이런 부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나요?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발목을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10원도 100원도 안 되겠지 이런 분들이 7천만 원, 8천만 원 맞는 분들 봤어요.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담보대출 용어 되게 중요해요. 저희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LTV는요. LTV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제가 항상 루이비통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은 명품이에요.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을 사기 위해선 이거에 대한 담보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LTV 본다는 건 주택의 담보 비율을 보는 거고요. DTI는 연소득, 이 사람의 소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 버니? 소득이 없으면 이제는 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DSR, 이것뿐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리스부터 핸드폰 요금부터 모든 대출을 널 다 보고 있어. 카메라처럼. 그게 뭐다? DSR. 근데 여러분들 LTV, DTI, DSR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많이 들어봤죠? RTI 들어보셨어요? 요즘 많이 나오죠? RTI. RTI가 강화됐잖아요. 응? 이 RTI가 뭐냐면, 자, 우리가 건물을 사요. 건물을 사서 월세 수익을 받는 목적이잖아요. 월세 수익을 받는 목적은 뭐예요? 임대 수익을 받는 목적이죠. 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 월 수익이 내가 대출 내는 것보다 더 적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월세 많이 받으려고 건물 사지 내가 은행 대출 빚 내려고 건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 RTI를 보는 거예요. 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월세의 1.25. 이게 뭐냐면 월세가 100만 원이면 은행 대출에서는 125만 원 이상이 돼야 소득이 125만 원은 돼야 되는 거야. 1.25배를 보는 거예요. 대출 이자 기준으로. 이자가 100만 원이면 월세는 125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또 100만 원이면 업무용.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면 얼마까지? 150까지 뭐가 나와야 돼요? 임대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뭐다? RTI. 근데 요즘 전세 반환 때문에 전세가 이제 사기 사건 때문에 이제 전세가 안 나가는 경우 때문에 1억이 만약에 나가야 된다면 1억 이건 1대1로 본다는 거예요. 자, 채권 최고액이 뭐예요? 예, 근저당이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지금처럼 내가 5억을 만약에 빌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을구사항에 근저당에 5억인데 나 5억밖에 안 빌렸어. 근데 6억이 찍혀 있어요. 6억이 찍혀 있는 건 은행에서는 저당은 원금이에요. 원금만 갚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선 당연히 너가 연체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경매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20%를 더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금융권에서 오히려 130%까지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은 나의 원금이 아니고요. 내 원금의 120%, 130%를 더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3개월만 연체해도 어떻게 돼요? 바로 임의경매가 되는 거예요.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어요.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근저당을 잡았어요. 담보권을 잡았기 때문에 소송이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임의경매고요.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행 권한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권을 받아야 내가 경매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은행권은 애초에 담보권을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없이도 임의대로 내 맘대로 경매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긴 원금이 아닙니다. 몇 프로요? 120에서 130%를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경매에 그럼 만약에 들어가면 바로 이 근저당이 뭐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나를 권리 분석할 때 소멸이 되냐, 인수가 되냐를 가장 결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근저당 확인은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자만 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자만 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계대출만큼은 원금을 꼭 갚아야 돼요.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만기, 일시, 상환 이렇게 세 종류인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 어렵죠? 다 알아요?
아우 고마워요. 알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네,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이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금 균등 같은 경우는 원금은 똑같아요. 근데 이자를 처음에는 많이 내지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자가 적어들어 가는 거예요. 잔액에 대한 이자인 거니까. 처음에는 많이 내지만 줄어드는 거예요. 원금, 원리금은 원금은 대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그런 거 너무 어렵고 매달 내는 게 나는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박따박 똑같은 돈 내고 싶죠. 그런 분들이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는 거예요. 왜? 원금하고 빌린 이자가 똑같은 거야. 매달 나는 규칙적인 사람이야. 계획적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렇게 원리금 균등을 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자는요, 이 원금 균등 상환이 제일 적어요. 근데 재테크용으로는 당연히 원금 나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매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출 활용했는데 아파트. 그래서 요즘 아파트 매매가 많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엔 이자만 냈잖아요. 지금은 원금에 대한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아파트 매매가 쉽진 않은데 이 르네상스가 다시 옵니다. 거기에는 이 대출을 충분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만기 일시 상환이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자, 여기서 건물주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건물주 되고 싶은 분. 안 되고 싶어요? 건물주 되고 싶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원룸이에요. 원룸. 1층에 상가가 없는 원룸 건물이에요. 원룸 건물은 가계대출로 봐요. 가계대출로 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셔야 돼요. 근데 1층에 근생이 붙어 있어요. 상가. 상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대출 이자만 내야 돼요. 이자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재테크할 때 충분하게 내가 내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가계대출, 난 가계대출 가게 한다고 대출을 받나? 이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집, 내 집, 내가 그냥 혼자 개인으로 봤을 때, 개인이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가계대출을 너무 막무가내로 막 쓰던 그때 부채 비율이 많이 높아지니까 야, 안 되겠어. 막아야 되겠어. 그래서 가계대출은 원금을 갚게끔 하는 구조로 갔고요. 기업대출 같은 경우 기업을 막으면 우리나라가 막 망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대출은 살려놨는데 왜 기업대출이냐? 자, 1층에 상가가 있으면 뭘 내야 돼요? 예, 임대사업자를 내야 돼요. 왜? 가게가 월세를 내잖아요. 월세를 내면 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임대사업자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기업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재테크의 최고의 대출 상환 방식은 사실 만기 일시상 한 번에 원금을 묶어놨다가 한 번에 왜? 우리가 건물을 팔 때 야, 나 이거 승계할게 이런 분들이 거의 80%예요. 80%. 뭘 승계해? 대출. 왜 대출을 승계하냐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다 차 있는 공간에서는 이 대출을 내가 다시 일으킨다고 해도 원래 잡혀 있는 대출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기존의 그 대출을 승계할게 이런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 뒷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금리가 지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기회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회죠. 기회예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 하지만 미국 금리가 떨어졌을 때 경제적으로 불안하니까 떨기겠죠. 그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호재가 오고 뭔가 온다고 한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하는 그 점점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자, 레버리지 지금 장황하게 레버리지를 막 설명했어요. 인성에 있어서 레버리지, 인맥 레버리지 설명했고요.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 지식에 대한 레버리지도 하고 지금 또 부동산의 레버리지도 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부동산 배우러 왔잖아요. 부동산 레버리지 체크리스트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감당 가능한 나의 자본금을 꼭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는 게 필수입니다. 내가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5억이 될지 감당 가능할 수 있는 나의 자본금을 꼭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은행 대출, 이 대출 이자보다 아무래도 월세 수익이 많은 걸로 들어가셔야죠.
그쵸? 월세 수익이 덜 나오는데 내가 막무가내로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레버리지 하면 돼요, 안 돼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됩니다. 그 짐이 계속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하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갑자기 원금 상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원룸 건물 사셨던 분들은 아직도 이자만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기준이니까. 하지만 이분이 이 사람한테 팔 때, 제3자한테 다시 팔 때는 그게 승계가 100% 똑같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사든지 대출을 승계받을 땐 내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는 원금을 상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원금을 상환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장기간 길게 상환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건물을 팔 때는요, 대출은요, 내가 잠깐 갚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넘겨준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온전히 내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집을 팔 때 요것만큼은 이 사람에게 다시 넘겨준다라고 생각해야지. 빚이 무서워, 두려워, 힘들어 이러면 벌써 레버리지부터 접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불과 올 초 작년 연말만 해도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갔죠. 지금 금리 어때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우리 IMF 때 지났고요. 리먼사 때, 코로나 다 지났거든요. 지났을 때 금리와 그때 흘러가던 부동산의 경기. 절대 강남 불패 없어 했는데 강남이 무너졌었죠. 근데 다시 역시나 강남이 하고 다시 뜨고 있죠. 올 초에 강남의 집값하고 지금 또 집값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춘천은요 굉장히 기회의 도시인데 항상 보면 훅 떨어지지도 훅 올라가지도 않고 언제나 우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많이 들어올 때 제가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춘천에 대한 호재나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내가 뭘 원하는 목적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제가 중요도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가지에 내가 중요한 춘천이면 춘천, 원주면 원주, 서울이면 서울 나의 기준점을 갖고 부동산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계도 사이클도 내가 전국을 다 보면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읽어요? 확실한 내가 봐야 되는 그 원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실한 투자는 부동산의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레버리지 옥석 가리듯이. 물 좋고 정자 좋은 거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물만 있으면 돼요. 정자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다라고 하면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아니겠죠. 그리고 임대 수익 활용인데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돈 벌려고 아무래도 부동산 내가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처럼 공실 리스크가 많을 때가 있어요. 공실. 근데 희한하게요. 저희 지역은 원룸은 잘 나가요. 방은 잘 나가요. 인구가 별로 없죠. 인구가 30만도 안 되는데 왜 방이 그렇게 잘 나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쵸? 왜 잘 나갈까요? 예, 사회 인구, 생활 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은 오히려 잘 나가고 또 애들이 20살만 넘어도 집을 나와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적인 로컬적인 팩트를 꼭 읽으셔야 되는데 단 상가는 공실이 많죠. 공실. 그래서 상가 건물이 오히려 상가가 내 로망이야 이랬는데 상가가 오히려 공실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뭐냐면 이 부동산의 평강공주예요. 보이기에는 공주처럼은 안 생겼지만 핑크 되게 좋아하고요. 예,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색깔 핑크예요. 예, 저는 너무 빵 터진다. 예. 근데 제가요 평강공주예요. 뭔가 하자가 있는 부동산들을 딱 봐서 쟤를 내가 왕으로 만들면 되지. 너를 내가 왕으로 만들겠노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냥 뭔가 이게 저래서 안 돼. 리스크 보죠. 근데 내가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리스크가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만 만져도 얘를 내가 왕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건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하자는 오히려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보 온달도 너무 바보 같았으면 평강공주가 잡았을 거야. 하면 그래도 인물이 조금 있으니까 그 모자람을 내가 채워줄 수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건물의 모자람을 제가 채워줄 수 있다. 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월세 수익이자 수익률만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갖고 싶은 매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매력을 만들면 오지 말래도 온다 그랬죠. 제가 인맥 레버리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아무리 뭐라 해도 매력적이면 팔고 싶지 않아도 쫓아다니면서 제발 팔게 해주세요 하거든요. 그런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이게 기회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하자가 오히려 포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공제 되게 재밌거든요. 아까 근저당 배웠죠? 근저당을 배울 때는 말소기준 권리를 배운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를 배웠는데 그건 이제 경매 수업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 거꾸로 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최우선 변제 들어보셨죠?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설명해 보실래요? 내 눈을 회피하네요. 예.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인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은 2023년 이후부터는 최소한으로 공제해 주는 게 얼마예요? 2,500만 원이 써 있어요. 제가 써 있어요. 제가 외우고 오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2,500만 원인데요. 이 2,500만 원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보증금이 만약에 1억입니다. 1억. 보증금이 내가 들어간 보증금 1억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의 후순위여도 이 최우선 변제금은 1순위로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한도가 얼마까지 기준일까요? 보증금이? 7,500이요. 7,500.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모르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기준하는 시점이 있어요. 기준. 계속 올라갔잖아요. 원래 1,400이었다가 지금 2,5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 날짜예요. 최우선 변제금은 누구를 위한 변제금이에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위한 변제금이지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 근데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예요? 은행이죠. 은행이 10년 전에 말소 기준 권리를 잡았어. 근저당을 잡았는데 계속 뭐가 올라가요? 보증금을 보호해 줘야 되는 금액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해요? 손해를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래서 은행이 기준하는 날짜, 은행이 만약에 2010년도에 들어갔으면 2010년도 기준이에요. 뭐가? 보증금이. 지금은 2,500만 원이지만 그때 기준이 1,400만 원이면 1,400만 원인 거예요. 이해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몰랐던 지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은 이 나라에서 우리 임차인들 보호해 줘야지 얼마까지 2,500만 원까지. 근데 한도는 얼마예요? 7,5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니까 7,500만 원 넘으면 안 되고요. 넘지 않은 금액 한도 내에서 얼마까지? 2,5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이건 뭐예요? 전입신고는 당연히 해야죠. 전입신고. 점유와 전입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선 변제금은 뭐냐? 우선 변제금. 최자를 뺀 우선 변제금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간 선순위권자인 거예요. 이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경매를 할 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방공제는 뭐예요?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방을 공제합니다. 방 하나당 2,500만 원씩 공제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도가 5억이 나왔으면 방이 10개면 2,500만 원씩 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방 하나당. 그걸 뭐라고 한다? 방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개수가 많다고 해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때문에 은행에서는 지금부터 뭘 한다? 공제를 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대출이 힘든 거예요. 건물을 사도 난 내 동생이 신한은행 지점장이잖아. 내 조카가 신한은행 뭐 누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은행 지점장이 됐건 누가 돼도 이건 법으로 안 되니까 다시 뭘 한다? 그냥 기존의 대출을 승계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은행에서 미리 대출을 해주고 임차인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후순위자가 되는 거예요. 후순위. 지금처럼 2,500만 원은 나라에서 보정해 주지만 내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1억이에요. 후순위로 들어갔어요. 말소 기준 권리 후순위로 들어가면 돈을 못 받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달 수업에서 하루차 대항력도 그래서 아마 얘기를 제가 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방공제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신탁, 요즘 저희 지역은 사실 신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타 지역, 지금 뭐 서울 이런 데서는 신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방공제를 안 해요. 방공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이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많이 나와도 그러면은 세입자가 신탁인 건물을 들어갈 확률이 더 많을까요? 개인을 오히려 믿을까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탁을 할지 그냥 대출을 할지 이거는 본인의 몫인데 우선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무조건 대출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대출이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세입자가 들어오는 확률이 월세는 상관없어요. 왜? 월세는 2,500만 원까지는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근데 2,500만 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기준은 뭐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 날짜예요. 기입된 날짜, 그 날짜가 2010년도면 그 기준에 1,400만 원인 거예요. 그래도 거의 월세는 이 지역은 1,000만 원 이상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월세는 이게 되든 저게 되든 상관없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도 해드리지만 이 레버리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인문학적 강의를 더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책 중에 원싱이라고 있어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고 오늘 내용과 조금 같은 맥락의 내용이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항상 우리만의 구호가 있죠. 구호. 목표는 짧게 성공을 자주 하면 뭐가 된다? 부자 된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원싱은 찾는 순간 내 삶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일을 여 대표는 왜 이렇게 바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나름 가수기도 하고 작가기도 하고 가수하는데 빵 터지셨네요. 제가 이렇게 뚱뚱해도 몸은 날렵해요. 근데 제가 가수를 하고 책을 쓰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 본업인 부동산을 잘하고 최고를 찍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고 최종 목표에 대한 그 원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을 원싱으로 잡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그거에 기준점을 두고 제가 우선순위로 했던 게 부동산 투자였어요. 많은 씨앗을 뿌려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걸 했거든요. 그런데 왜 레버리지가 중요했냐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남의 돈 빌리는 건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 남의 돈 빌렸다 큰일 난다 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동산 하는 걸 너무 두려워했지만 결국엔 또 너무 두려워서 어렵게 했는데 그것 또한도 눈탱이를 땅땅땅땅 받으니까 더 소심해졌어요. 그러고 있을 때 뭘 했냐?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가 뭐냐? 제가 멋모르고 했던 부동산에 대한 학식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걸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날 보고 그날 계약했거든요. 제가 건물을 20대 때 그날 보고 그날 계약했어요. 말이 될까요? 객기가 있었죠, 객기. 왜냐면 20대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괜히 갔는데 내가 건물을 산다고 갔는데 그 사람이 건물을 안 사면 괜히 나를 그런 거 있잖아. 너 건물도 안 사면서 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뭐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막 이러니까 제 스스로가 그 사람이 대놓고 저한테 그러지 않았는데 괜히 그 눈빛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 밤 10시에 계약했어요. 낮 2시에 보고. 그런 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런 학식도 없고 객기로만.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고 자존심은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나를 이끄는 거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처럼 확실함이 있었더라면 아무래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라. 그 우선순위는 뭐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저 지금 많은 일을 하거든요. 시간에 쫓겨 삽니다. 하지만 이걸 즐겨요. 이걸 즐기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즐기기 위해선 저에겐 무조건 부동산으로 제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갖는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고 뿜뿜이 있어요. 그 뿜뿜을 느끼는 순간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가 만족감,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부동산도 확실한 그 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래, 저건 저래. 그건 뭐야? 그동안의 꾸준한 공부예요. 그 공부에는 이런 거예요. 대출은 이렇고 어디가 금리가 싸고 지금 앞으로는 이게 역전세가 올 것 같고 그럼 이 시점에 내가 들어가서 사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가 와서 타이밍일 수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일 수 있어요. 신축 건물 양도가산세라는 게 생겼었어요. 그 건물은 뭐냐? 예전에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면 건물을 샀을 때 내가 땅 사서 짓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집 장사들이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무슨 여사님, 무슨 뭐 목사, 아니 뭐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기 교회의 그런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집 짓는 분들 많았고요. 여사님들 집 짓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죠. 왜 없을까요? 법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트렌드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때는 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나 집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50평 이상 개인이 지을 수가 없어요. 종합면허가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땅 사서 짓고 신고를 하고 1년 만에만 팔아도 세금을 덜 냈어요. 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냈기 때문에 내가 시세차익이 1억이 나도 세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내고 얼마밖에 안 냈어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건물에 대해서 신축 건물 양도가산세가 뭐냐? 5년 안에 네가 집을 팔면 무조건 건물에 5%를 내야 돼. 내가 10억을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5%는 따로 세금을 내고 양도세는 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이내에 파는 것들이 세금 폭탄이 되니까 집을 못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집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5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집을 팔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타이밍이 또 뭐가 있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살 수 있는 기술을 잘 알아서 야, 5천으로도 10억짜리 살 수 있고 1억으로도 10억짜리 사. 근데 1억으로 10억짜리 샀는데 내가 12억에 팔았어. 그런 경험을 했다라면 건물 하나만 샀을까요? 아니죠. 여러 개 샀겠죠. 그렇게 여러 개 샀던 분들,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10개를 알았던 그분들이 자, 전세를 끼고 살지 그냥 내 돈으로 다 샀을까요? 은행과 보증금을 잘 접목해서 내 돈 최소한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1억을 2억으로 만드는 200%, 300%의 수익률을 경험하다 보니까 무조건 건물을 막 무슨 데 주머니에 인형 갖다 놓듯이 막 산 거예요. 근데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집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금은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두 개. 건물이 근데 세 개예요. 한 건물에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면 세 개면 몇 개가 나옵니까? 6개라는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금을 못 갚아서 원금이라도 파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또 타이밍일 수 있죠. 뭐냐면 자, 지금은 땅 사서 몸테크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몸테크가 뭐예요? 몸 파는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기술 너무 그런 거에 좋아한다. 너무 그런 거예요. 예. 몸으로 누르고 집에 대한 시세 차익을 느껴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세금을 10원도 100원도 12억까지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몸테크를 하는데 자, 이거예요. 내가 전세금을 못 내주니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한 채 있는 분들은 한 채 혼자 그냥 딸랑 한 채 있는 분들은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건축비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만큼 땅값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12억 13억에 사도 막 16억 17억 18억까지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옥석은 여러분들이 가리셔야 돼요. 타이밍에 누구 거를 어떻게 사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자, 어려운 사람 급매물을 사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거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사람 거를 사는 게 맞을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시세를 아셔야 돼요. 시세. 근데 요즘은 뭐예요? 프롭테크 시대예요. 컴퓨터만 쳐도 여기 땅값이 얼마고 건축비가 지금 얼마고 여기 건물은 얼마에 팔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프롭테크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품은 편리, 발품은 진리라고 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집에 가실 때 마음속에 나의 도대체 원생은 뭘지, 그 단 하나는 뭘지. 우리가 이 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도미노이죠. 도미노. 도미노를 내가 10개를 다 뒤집어야 얘네가 다 무너지나요? 근데 그 힘을 하나를 줄 때 힘을 빡 주고 이게 넘어지나요? 아주 약한 힘이어도 내 힘이 중요도가 집중해서 톡만 쳐도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원싱, 나의 원싱으로 모든 걸 내가 만드실 수 있어요. 부동산은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부동산 문턱 넘어가기 힘들었고, 저 또한도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다라면 부동산은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러죠. 불안한 마음으로 부동산 가는 거 아니고 부동산 사는 거 아니에요. 해요 마요 하면 제가 그러죠. 마요. 사요 마요 하면 뭐죠? 사요? 예, 사요 마요 하면 저는 본인이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이 불안감이 49대 51에 51만 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이 찼을 때 이걸 만들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목표는 성공은 뭐가 돼야죠?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아무리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크게 울림을 가지고 뭐가 돼요? 부자가 되셔야죠. 자, 오늘도 한번 크게 저번에 얘기하는데 이 마이크가 찢어졌대요. 소리가. 자, 이렇게 내리고 갈게요. 목표는 성공은 부자 되자. 예, 여러분들 모두가 뜻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유지경성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